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 자료는요. 지난 48시간, 그러니까 2026년 1월 5일부터 7일 사이에 미국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군 기업들 소식이에요.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있고 내부자 거래 공시 자료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네, 저의 목표는 그냥 뉴스를 요약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정보들 속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 그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또 기업 내부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오늘은 핀테크에서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부동산 기술, 그리고 몇몇 흥미로운 소비자 브랜드까지 넘나들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짚어볼 텐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핀테크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요즘 정말 말이 많았던 소파이, 예. SOFI나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이요. 네, 좋습니다. 우선 소파이부터 보죠. 1월 5일에 15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2조 원 가까운 현금을 확보했다는 건 이거 엄청난 호재 아닌가요? 저 같은 일반 투자자는 이제 돈 걱정 없으니까 주가가 오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호재가 맞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1월 6일에 소파의 주가가 8.7%나 급락했습니다. 8.7%나요? 네, 시장은 전혀 다르게 반응한 거예요. 정말 의외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핵심은 같은 날 나온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의 리포트에 있었어요. 아, BOA요? 네, BOA가 소파의 목표 주가를 17.5달러에서 20.5달러로 올렸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여기까지는 좋았죠. 하지만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하회, 그러니까 언더퍼폼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목표 주가는 올렸는데 투자 의견은 부정적이라니.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이게 마치 이런 신호랑 같아요. 이 집은 1년 뒤에 10억 원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12억 원에 나와 있으니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집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 바로 그겁니다. 회사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현재 주식이라는 상품의 가격은 너무 비싸다는 명확한 신호예요. 그래서 시장은 15억 달러 유상증자라는 긍정적인 뉴스보다 월가의 이 경고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아, 그렇게 비유하시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코인베이스는 어떤가요? COIN. 여기는 상황이 더 복잡해 보여요. 1월 5일 같은 날 골드만삭스는 매수로 올렸는데 로젠블렛은 목표 주가를 470달러에서 325달러로 확 낮췄다고요? 이건 뭐 한쪽은 사라고 하고 다른 쪽은 위험하다고 하니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혼란스럽겠어요. 정확해요. 그런데 이 극단적으로 엇갈린 시선이 지금 우리가 코인베이스와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핵심이요? 네, 골드만삭스는 이제 코인베이스를 단순한 거래소로 보지 않아요. 암호화폐 생태계의 결제, 스테이킹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 기업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아, 반면에 로젠블렛은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실적이 널뛰게 하는 변동성 높은 자산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두 리포트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은 이거예요. 이제 코인베이스에 투자하는 건 단순히 암호화폐의 미래를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종류의 미래를 믿느냐, 이 문제가 된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안정적인 인프라의 장기 성장선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변동성 높은 자산의 단기 움직임에 베팅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 둘을 구분해서 접근해야만 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소파이나 코인베이스처럼 이렇게 시장에 소음이 많은 곳도 있지만 반대로 조용히 좋은 평가를 받는 곳도 있었죠. 업스타트, UPST랑 차임, CHYM이요. 그 부분이 핵심이죠. 트루이스트 증권은 업스타트의 AI 기반 대출 모델, 그러니까 핵심 기술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면서 매수 의견을 냈고요. 골드만삭스는 차임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근거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결국 펀더멘털이군요. 맞습니다. 시장 전체가 혼란스러울수록 결국 월가는 이렇게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에 집중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예요. 핀테크에서 월가의 의견이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는 걸 보니까 진짜 승자를 가리는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겠네요. 그런데 이런 경쟁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훨씬 더 흥미로운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텔라닥, TODC, 힘세너스, HIMS, 그리고 독시미티, DOCS.
이 세 기업은 모두 같은 분야에 있지만 지금 처한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먼저 텔라닥부터 보면요. BOFA가 목표 주가를 살짝 내리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망세에 들어간 모습이에요.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다들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 분위기일까요? 타이밍 때문입니다. 타이밍이요? 네, 곧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텔라닥의 CEO가 직접 이 행사에 참여해서 2026년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아, 그 발표 하나를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모든 투자자들이 이 발표를 기다리면서 숨을 죽이고 있는 말 그대로 폭풍전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럼 가장 극적인 사례인 힘센허스, HIMS로 넘어가 보죠.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공식 파트너 명단에서 힘스가 제외됐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엄청난 악재잖아요. 당연히 주가가 폭락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어요. 네. 올랐다고요? 네. 이거는 정말 보기 드문 사례예요. 저도 10년 넘게 시장을 분석했지만 이렇게 명백한 악재가 오히려 기업의 독립성을 증명하는 호재로 둔갑하는 경우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시장이 이렇게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대형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이 없어도 괜찮다. 아, 오히려 힘스가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폭제약, 그러니까 컴파운디드 GLP-1 사업 모델의 경쟁력을 더 높게 평가한 거죠.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증명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뢰를 보여준 거예요. 모두가 대기업과의 제휴만 바라볼 때 힘쓰는 자신만의 길을 걸었고 시장은 거기에 박수를 쳐준 셈이죠. 와,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네요. 마지막으로 독시미티, DOCS는 어떤가요? 52주 신저가를 찍고 반등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좀 보이는 건가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독시미트에서 주목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90%가 넘는 경이로운 수준의 매출 총이익률. 90%요? 네, 그리고 둘째는 아주 풍부한 현금 보유량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을 아주 잘 벌고 있고 망할 위험도 거의 없다는 거죠. 실적 부진으로 주가는 바닥을 쳤지만 회사의 근본적인 체력은 여전히 튼튼하다. 바로 그겁니다. 아, 그래서 공정가치 대비 저평가 상태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정확해요. 여기에 최근 시너지 에셋 매니지먼트 같은 대형 기관들이 지분을 100%나 늘렸다는 공시까지 나왔어요. 이게 기술적 반등에 대한 신뢰를 더해주고 있는 거죠. 추락 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가치주의 매력이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헬스케어에서는 기업의 생존 전략이 이렇게 제각각인데 이게 비단 헬스케어만의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부동산 기술이나 소비재 시장을 들여다보면 외부 환경 변화 하나에 회사의 운명이 바뀌는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맞아요. 특히 오늘 1월 7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부동산 기술 기업 컴패스, COMP를 말해야 합니다. 컴패스요? 어떤 일인데요? 무려 70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는 초대형 합병을 승인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바로 오늘 열립니다. 바로 오늘이요. 네,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회사가 계획한 미래로 나아갈 수도 혹은 완전히 다른 길을 찾아야 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회사의 명운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이죠. 와, 시장 참여자 모두가 지금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9조 원짜리 투표가 오늘이라니 정말 긴장되네요. 그런가 하면 예상치 못한 행운을 만난 기업도 있었어요. 온라인 가구 회사 웨이페어, WAIFAR이에요. 트럼프 행정부의 가구 관세 인상 유예 소식은 정말 뜻밖의 호재였죠. 그렇죠. 웨이페어처럼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기업에게 관세는 곧 비용과 직결되거든요. 따라서 관세 인상 유예는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호재일 수밖에 없죠. 네. 이 소식 하나만으로 주가가 하루에 6.5%나 급등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거시경제 정책이나 정치적 결정이 개별 기업의 운명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언어학습 앱으로 유명한 듀오링고, DUOL 이야기인데요. 최근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다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왜 상향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교육 앱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본 게 아니에요. BOFA는 듀오링고의 핵심 경쟁력을 사용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임화,
게미피케이션 전략과 엔터테인먼트적인 가치에서 찾았어요. 아, 교육 앱이 아니라 거의 게임 앱으로 보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 듀오링고의 경쟁자는 다른 교육 앱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모바일 게임, 이게 경쟁자다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겁니다. 와, 이건 회사의 가치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시각의 전환이에요.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다시 정의한 셈이니까요. 밝은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니죠. 단백질 쉐이크로 유명한 벨링 브랜즈, BRBR은 좀 심각한 법적 문제에 휘말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BFA 로우를 포함해서 다수의 로펌들이 벨링 브랜즈에 대한 증권 사기 혐의 조사를 시작했다고 연이어 발표했어요. 혐의의 핵심은 회사가 유통 채널의 실제 재고 수준을 속였다는 거예요. 재고 수준을요? 네. 그래서 마치 시장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매우 심각한 의혹입니다. 이건 뭐 단순한 실적 부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같은데요. 맞아요. 기업 실적의 근간을 이루는 데이터를 속였다는 의혹이기 때문에 투자자 신뢰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회사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 주가에도 아주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면 지난 48시간 동안 어떤 큰 그림이 보일까요? 다양한 기업들 사이에서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째는 핀테크와 암호화폐 분야에서 봤듯이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곧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리고 둘째, 공식 발표 자료에서는 읽을 수 없는 속사정을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점도 중요해 보여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예를 들어 드라이브스루 커피 체인인 더치브로스, BROS가 있잖아요. 네. 경쟁사인 카바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 출신 인사를 영입했어요. 이건 그냥 사람 하나 데려온 게 아니에요. 우리도 카바처럼 매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적인 행보인 거죠. 아, 반대로 중고차 플랫폼 카바나 CVNN은요. 최고 운영 책임자랑 최고 재무 책임자가 최근 주가가 급등하자마자 대규모로 주식을 팔았어요. 이건 내부자들조차 지금 주가는 좀 과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힌트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신문 헤드라인에 나오는 그 주가 등락,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읽어내는 것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인스타카트가 단순 배달 앱을 넘어서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파는 데이터 허브로 진화하려는 걸 봤고요. 듀오링고는 학습 효과가 아닌 사용자의 참여도로 그 가치를 재평가받는 걸 봤습니다. 둘 다 자신의 핵심 사업,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네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2020년 현재 우리는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용자의 관심을 성공적으로 사로잡고 그것을 수익으로 연결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걸까요? 아, 오늘 언급된 기업들 중 과연 어떤 기업이 이 치열한 관심 경제의 진정한 승자가 될지 생각해 보시는 것.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흥미로운 질문을 끝으로 오늘의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